이야기꽃 채널에 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난 집안이었지만 지금은 몰락하여 기와집은 군데군데 허물어지고 곳간에는 쥐 새끼 한 마리 얻어먹을 쌀이 없었습니다. 집 뒤란에서 상추를 뜯던 김진사의 아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도 흉년이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45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지만 손등의 주름과 거친 손가락은 양반댁 마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는 마루에 앉아 헌 책을 뒤적이다가 눈을 들었습니다. 에휴, 이래서는 우리 옥분이를 어떻게 시집 보낸단 말이오. 옥부는 김진사의 외동딸로 올해 20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알아주는 미인이었지만 집안 형편이 이러니 혼처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잖은 양반집에서는 가난한 집안과는 혼사를 맺을 수 없다며 거절했고 부유한 상인 집에서는 양반집 딸은 버릇없고 손이 귀하다며 사양했습니다. 옥부는 부엌에서 시래기국을 끓이며 부모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부모가 더 고생하시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진사을은 혼담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진사 부부의 눈이 동시에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요? 어디 댁에서? 산 너머 새터 마을에 사는 최 씨네 집 아들놈입니다. 집안이 좀 늑늑한 편이고 논밭도 꽤 이딱하더만요. 그런 집에서 우리 같은 가난뱅이한테 혼사를 청하다니. 이장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총각 양반이 좀 모자란다 하더만요. 뭐라고요? 김진사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머리가 좀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랄까 행동이 좀 으스룩하고 덜렁대는 편이라 카이 나이는 22인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군다고 하네요. 김진사는 턱을 쓸어내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집안이 넉넉하다면. 영감! 그런 사람한테 우리 옥분이를 어떻게 보낸단 말이오? 아내가 반대했지만 김진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여보게, 우리 형편에 이런 혼처도 귀한 것이오. 한번 만나보기나 하고 결정합시다. 사흘 후 최 씨 집안 사람들이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앞장선 것은 최 씨 아버지로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근육질의 사내였습니다. 뒤따르는 총각이 바로 신랑감 최봉달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봉달의 모습에 옥부는 방문 틈으로 살짝 엿보다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훤칠한 키에 얼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을 벌린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마당이 참 넓네요. 우리 집보다 크네요. 봉달이 큰 소리로 외치자 아버지가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이놈아, 조용히 해라. 아, 네. 마루에 올라 인사를 나누는데 봉달은 계속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와, 대들보가 굉장히 굵네요. 저기 저 구멍에 뭐가 살까요? 봉달아, 가만히 앉아 있어. 최 씨 아버지가 다급하게 아들을 제지했지만 봉달은 벌써 마루 끝으로 가서 마당에 돌을 주우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 이 돌 모양이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거북이 같기도 하고. 김진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놈아, 당장 여기 와서 앉아. 혼담은 기묘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사어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봉다리가 좀 모자랍니다. 하지만 마음씨는 착하고 힘도 세고
나쁜 짓은 절대 안 합니다. 김진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혼인이라는 것이 그때 봉달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아, 나비다, 나비. 노란 나비를 쫓아 마당을 뱅뱅 도는 봉달을 보며 김진사 아내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저런 사람한테 귀한 딸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봉달이 나비를 쫓다가 그만 우물가의 돌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우물 안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그 순간 우물 덮개가 있던 곳을 잡아 균형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위험했네. 봉달은 해죽 웃으며 우물 덮개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려다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 뭔가 있네요? 뭐가 있는데? 김진사가 다가가서 보니 우물 암벽돌 틈새에 무언가 끼어 있었습니다. 봉달이 두레박줄을 이용해 그것을 끌어올리자 모두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헌 베옷에 쌓인 무거운 주머니였습니다.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그 안에는 은자가 가득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마 전쟁 때 누가 숨겨둔 것 같습니다. 이장이 놀라 말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피난 가면서 숨겨둔 재물이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최 씨가 봉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봉달아, 네가 복 있는 놈이구나. 처음 온 집에서 보물을 찾다니. 김진사는 은자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분명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이 돈이면 당분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 부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여보게, 그 총각이 우물에서 보물을 찾았소. 이게 우연이겠소? 하늘이 정해준 인연인 것 같소. 하지만 저렇게 정신없는 사람한테 옥분이가 고생은 하겠지만 굶지는 않을 것 같소. 그리고 마음씨가 착해 보이지 않소? 결국 김진사는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혼례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최 씨 집안이 넉넉해서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신랑 봉달은 새 도포를 입고 나타났는데 도포 앞뒤를 반대로 입은 채였습니다. 이놈아, 옷을 거꾸로 입었잖아. 아버지가 황급히 고쳐 입히는데 봉달은 해죽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더 편한데. 혼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봉달은 계속 엉뚱한 행동을 했습니다. 신부에게 절을 할 때는 방향을 잘못 잡아 하객들에게 절을 했고 술잔을 나눌 때는 자기 잔의 술을 먼저 다 마셔버렸습니다. 아이고, 신랑이 신부 술을 먼저 마시면 어떡해?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가운데 봉달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죄송해요. 목이 말라서.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혼례 잔치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니, 무사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혼례가 끝나갈 무렵 멀리서 말을 탄 관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최씨 댁이요. 그렇소만, 무슨 일이시오? 최 씨가 나서자 관리는 말에서 내려 절을 했습니다.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최씨 댁에서 지난달 관아에 곡식을 헌납하셨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사또께서 특별히 포상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예? 곡식 헌납이라니. 최 씨가 어리둥절해하자 관리가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에 최봉달이라는 분이 관아에 와서 쌀 20섬을 기증하셨다는데요. 최 씨가 화들짝 놀라 봉달을 돌아보았습니다. 봉달아, 네가 관아에 쌀을 갖다 줬어? 봉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창고 정리하라고 해서 했는데 쌀가마니가 너무 많아서 어디다 버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관아에 갖다 줬어요. 관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놈아, 그게 버릴 쌀이야? 팔아야 할 쌀이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었습니다. 관아에 헌납한 덕분에 포상으로 면세 특혜와 함께 비단 10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쌀의 가치보다 훨씬 큰 이득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청강 바보 같아 보여도 복이 있나 보네. 그러게 말이야. 우물에서 보물 찾더니 이번엔 관가에서 포상까지 받고. 옥부는 신방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의 남편이 정말 바보인지 아니면 운이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혼례 후 옥부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기와집에 행랑채까지 있고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씨 좋은 분이었습니다. 옥분아, 우리 봉다리가 좀 모자라지만 착한 아이니까 잘 보살펴 주렴.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말하고. 네, 어머님. 옥분의 첫 과제는 봉달의 일상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봉달이 시키는 일마다 엉뚱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장에 가서 소금 한 말 사오세요. 봉달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소금 한 말이죠. 그리고는 장터로 갔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서 봉달이 돌아왔는데 손에는 소금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소금은요? 아, 소금이요? 제가 소금 장수 주인한테 소금 한 말 했어요. 예? 소금 한 말이라고 했더니 주인이 엄청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웃었어요. 옥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금 한 말 사오라는 걸 소금에 대해 말하라는 걸로 이해한 것입니다. 서방님, 소금을 사오라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다시 가요. 봉달이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후 봉달이 돌아왔는데 손에는 소금 한 말이 아니라 소금 5마리 실린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어머, 이건 또 뭐예요? 아, 장터에 갔더니 소금 장수 주인이 급하게 집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사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엄청 좋아하면서 소금을 원래 가격의 반값에 팔더라고요. 옥분이 따져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소금 5말을 헐값에 산 것입니다. 게다가 수레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봉다리한테 심부름 시킬 때는 정확하게 말해야 해. 근데 또 이상하게 결과는 항상 좋더라고. 며칠 후 옥부는 봉달에게 밭일을 시켰습니다. 서방님, 뒷밭에 가서 무씨를 뿌려주세요. 여기 씨앗 주머니요. 네. 봉달이 씨앗 주머니를 받아들고 뒷밭으로 갔습니다. 옥부는 부엌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밭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밭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무씨를 줄지어 뿌려야 하는데 봉달은 밭 한가운데에 씨앗을 모조리 한 곳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서방님, 이게 뭐예요? 무씨 뿌렸어요. 씨앗을 왜 한 곳에 다 쏟아부었어요? 줄지어 뿌려야죠. 아, 그래요? 저는 씨앗들이 외로울까봐 한 곳에 모았는데. 옥부는 한숨을 쉬며 다시 씨앗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밭을 망치던 참새떼가 봉달이 씨앗을 쏟아놓은 그 자리로만 몰려갔습니다. 덕분에 다른 밭의 씨앗들은 무사했습니다. 어머, 이게 허수아비보다 효과가 좋네요.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봉달의 방법을 따라했습니다. 밭 한 구석에 일부러 씨앗을 쏟아서 새들을 유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봉다리 방법이 좋네. 바보 같아 보여도 저 양반 방법은 신기하게 효과가 있어. 어느 장날 옥부는 봉달과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옷감과 그릇을 사야 했습니다. 서방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옷감 보고 올게요. 네. 봉달은 장터 구석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서 도박꾼들이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3개의 컵 중에 구슬이 어디 있는지 맞춰봐. 맞히면 돈이 2배. 저도 해볼래요.
봉달이 다가가자 도박꾼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호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냐, 얼마 걸 거야? 응, 이거요. 봉달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는데 시어머니가 준 한 달치 용돈 전부였습니다. 서방님, 안 돼요. 옥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박꾼이 컵을 이리저리 섞더니 멈췄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 봉달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엉뚱하게도 컵이 아니라 도박꾼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요. 뭐? 내 손? 도박꾼이 황당해하며 손을 펴자 정말로 그의 손바닥에 구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뭐야?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기꾼 같으니 컵이 아니라 손에 숨기고 있었네. 잡아라! 도박꾼들이 도망치고 사람들은 봉달을 영웅처럼 칭찬했습니다. 이 양반이 사기를 적발했어. 대단하십니다. 옥분이 어안이 벙벙해서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떻게 알았어요? 봉달이 해죽 웃었습니다. 저는 컵을 가리키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그만 옆을 가리켰어요. 옥분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봉달은 마을에서 사기꾼을 잡은 용감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봉달을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둑이 최씨 댁에 들었습니다. 도둑은 곳간으로 몰래 들어가 쌀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잠을 자던 봉달이 오줌이 마려워 일어났습니다. 뒷간. 봉달은 비몽사몽 상태로 곳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곳간과 뒷간이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곳간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봉달은 당연히 뒷간 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야? 도둑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바람에 열려있던 쌀독에 그만 뒤로 넘어져 빠졌습니다. 으악! 도둑은 쌀독에 허리까지 빠진 채 허우적거렸습니다. 봉달은 여전히 잠이 덜 깬 상태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뒷간이 아니네. 어디 있더라? 그리고는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곳간에 갔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도둑이야. 쌀독에 빠진 도둑은 밤새 허우적거리다가 그대로 잡혔습니다. 온몸이 쌀가루 범벅이 된 채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 쌀독에 빠진 거냐? 포졸이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봉달을 보며 말했습니다. 봉다리가 도둑을 잡았네. 대단합니다. 봉달은 영문도 모른 채 해죽 웃었습니다. 제가요? 옥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 같지만 이상하게도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남편이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퍼져서 급기야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최봉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보 같지만 복이 있다더군요. 허허, 그런 사람이 있어? 사또가 흥미를 보이자 아전이 말했습니다. 사기꾼도 잡고 도둑도 잡았을 뿐 아니라 엉뚱한 방법으로 어려운 일을 척척 해결한다고 합니다. 한번 불러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며칠 후 최씨 댁에 관아의 전령이 왔습니다. 최봉달을 사또께서 찾으신다. 봉달이 관아에 가자 사또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대가 바로 최봉달이라는 사람이요? 네. 좋소. 그럼 그대에게 한 가지 문제를 내겠소. 이것을 풀면 상을 주겠소. 사또가 가리킨 것은 관아 마당의 큰 바위였습니다. 이 바위를 저 담 너머로 옮겨주시오. 단 사람 손으로 직접 밀거나 들어서는 안 돼요. 도구를 써야 하는데 마땅한 도구가 없소. 이는 실제로 오랫동안 고을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길을 내려면 바위를 옮겨야 하는데 너무 커서 사람 힘으로는 어렵고 도구를 쓰자니 바위가 부서질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 바위는 명당 자리의 표시였기 때문에 함부로 부술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봉달은 바위를 한참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쉽네요. 뭐? 쉽다고? 네. 바위를 옮기는 게 아니라 담을 옮기면 되잖아요. 모두가 멍하니 봉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을 옮긴다? 네, 바위는 여기 그대로 두고 저 담을 허물어서 바위 반대편에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그럼 바위가 담 너머에 있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또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구나. 바위를 옮기는 게 아니라 담을 옮기는 거로구나. 이거야말로 발상의 전환이로군. 사람들이 감탄했지만 봉달은 단지 바위 옮기기는 힘드니까 가벼운 담을 옮기자는 단순한 생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크게 웃으며 봉달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훌륭하오. 그대에게 쌀 10섬을 내리겠소. 봉달은 신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분, 제가 쌀 10섬을 받았어요. 옥분은 남편을 보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오. 맥은 정상인데 기운이 없고 밥을 안 드시오. 원인이 뭡니까? 잘 모르겠소.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며칠이 지나도 시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 집안이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옥분이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평소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셨나요? 글쎄, 요즘 밭일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 올해 농사가 잘 안 돼서. 그때 봉달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되는 거 제가 알아요. 뭔데? 지난번에 아버지가 마을 어르신들이랑 바둑 두시다가 졌어요. 그때 너무 분해하시더라고요. 계속 다음엔 꼭 이긴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는 지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병이 난 거예요. 옥분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영감이 그런 성격이 있지. 자존심이 세서 지는 걸 못 참아해. 봉달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바둑을 이기게 해드리면 되겠네요. 다음 날 봉달은 아버지 방에 바둑판을 들고 갔습니다. 아버지, 바둑 두실래요? 시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지만 눈은 바둑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달은 혼자서 바둑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둑을 전혀 몰라서 마구잡이로 놓았습니다. 아, 이놈아.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바둑을 그따위로 두냐. 이리 내놔. 시아버지는 봉달에게서 바둑알을 빼앗아 제대로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봉달을 상대로 바둑을 두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압승이었습니다. 이겼다. 내가 이겼어. 시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져서 밥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아이고, 영감이 밥을 드시네? 시어머니가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원이 와서 보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기하오. 갑자기 나오셨네요. 봉달은 해죽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기니까 기분이 좋아지셨나 봐요. 옥분은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지만 사람 마음은 잘 아는 것 같아. 이듬해 봄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바싹 말랐습니다. 올해는 농사를 망쳤구먼. 마을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신에도 걱정이 컸습니다. 논에 물이 없으면 모내기를 못해. 어쩌지? 시아버지가 걱정하자 봉달이 말했습니다. 물을 구해오면 되잖아요. 물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산 위에 가면 샘이 있어요. 거기서 물을 길어오면 돼요. 이 바보야. 산 위 샘물을 여기까지 어떻게 가져온단 말이냐? 봉달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디 가냐? 잠깐만요. 봉달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여기까지 물길을 만들어요. 뭐? 물길? 네.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서 이어붙이면 물길이 되잖아요. 산 이 샘에서 여기까지. 사람들은 황당해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대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온 마을이 나서서 대나무를 쪼개고 이었습니다. 봉달은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저기는 저렇게. 신기하게도 봉달이 지시한 대로 하니 물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경사를 잘 활용해서 물이 저절로 흘러내리게 만든 것입니다. 드디어 완성된 날, 산 위 샘물이 대나무 물길을 타고 마을 논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됐다! 물이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덕분에 마을 전체가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또가 이 소식을 듣고 직접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 물길을 누가 만들었소? 최봉달입니다. 또 최봉달이로군. 훌륭하오. 사또는 봉달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길은 봉달이 물길이라 불리며 오랫동안 마을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봉달과 함께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네? 서방님은 정말 바보세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봉달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방님은 항상 엉뚱한 짓을 하시는데 결과는 늘 좋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봉달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해죽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했을 뿐이에요. 어려운 건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면 되잖아요. 쉽게 한다? 네, 바위 옮기기 어려우면 담을 옮기고, 물 길러가기 힘들면 물길을 만들고, 아버지 기분 나쁘시면 바둑을 이기게 해드리고. 옥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봉달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바보인지도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봉달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보는 능력. 다른 사람들이 상식이라는 틀에 갇혀서 보지 못하는 해답을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참 신기한 분이세요. 그래요? 저는 그냥 저일 뿐인데. 옥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봉달과 옥분 사이에는 아이가 둘 생겼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봉달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달이 어른 또는 복을 부르는 봉달이라고 불렀습니다. 봉달의 명성은 다른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봉달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봉달러른, 우리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리가 무너져서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다리를 다시 지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봉달이 그 마을에 가보니 정말로 다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강폭이 넓어서 다리를 다시 짓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봉달은 한참을 강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다리를 다시 안 지으면 되잖아요. 예? 저기 보세요. 강 가운데 저 큰 바위들. 저 바위에서 저 바위로 징검다리처럼 건너면 돼요. 바위 위에 평평한 돌만 올려놓으면 다리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왜 우리는 생각을 못했을까? 다리를 완전히 새로 짓는 것만 생각했지. 마을 사람들은 봉달의 방법대로 강의 큰 바위들을 이용해서 징검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돈도 훨씬 적게 들고 오히려 더 튼튼했습니다. 봉달의 소문은 마침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임금이 이 소문을 듣고 흥미로워했습니다. 최봉달이라. 바보 같지만 지혜롭다는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싶구나. 임금은 사람을 보내 봉달을 한양으로 불렀습니다. 옥분, 한양에 가야 한대요. 한양이요? 우와, 저 한양 가보고 싶었어요. 봉달은 신이 나서 한양으로 갔습니다. 궁궐에 도착하자 임금이 봉달을 조용한 별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이 바로 최봉달이요. 네, 전하. 그대에게 한 가지 문제를 내겠소. 이 조정에는
수많은 신하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역적이 숨어 있다고 하오. 하지만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소? 이는 실제로 당시 조정의 큰 문제였습니다. 역적을 색출하려 해도 누가 역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봉달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쉽네요. 쉽다고? 네, 역적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대신 충신을 칭찬하세요. 진짜 충신들은 기뻐할 거고 역적은 불안해할 거예요. 불안해한 사람을 보면 되잖아요. 임금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역적을 찾으려고 하면 모두가 경계하지만 충신을 칭찬하면 역적만 불안해하겠구나. 이야말로 지혜로운 해답이로소이다. 임금은 봉달에게 큰 상을 내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편히 살라고 했습니다. 봉달이 고향으로 돌아오자 온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봉다리 어른이 임금님께 인정받으셨대. 우리 마을의 자랑이로구만. 봉달은 임금께 받은 상을 보따리에서 꺼내 마당에 펼쳐 놓았습니다. 비단과 쌀 그리고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이걸로 마을 잔치를 해요. 봉달의 말에 옥분이 놀라 물었습니다. 서방님, 다 나눠주시게요? 절반만요. 사람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결국 봉달은 상의 절반으로 마을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 물었습니다. 서방님 후회 안 하세요? 아니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좋았어요. 임금님을 만나고 오셨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으시네요. 봉달이 해죽 웃었습니다. 달라져야 해요? 저는 여기가 좋은데요? 다음 날 아침 봉달은 평소처럼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임금께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여전히 마을의 봉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봉달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바보처럼 보여도 복이 있고 지혜롭지 않아 보여도 해답을 찾는 사람이 있다더라. 최봉달 말이냐? 그 양반은 정말 신기했지. 항상 엉뚱한 짓을 하는데 결과는 좋았어. 그게 바로 지혜지.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 봉달의 후손들은 대대로 그 지혜를 이어받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봉달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어려운 것을 쉽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다른 방향에서 보기. 이것이 바로 얼간이 사위가 아니라 복을 부르는 사위 최봉달의 진짜 지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봉달과 옥분이 노부부가 되어서도 그들의 집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옛날의 바보였어요? 봉달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보인지 아닌지는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단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해냈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어려운 걸 쉽게 생각했을 뿐이란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시도했어. 그게 비결이에요?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지. 그리고 또 하나. 봉달은 옥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게 가장 큰 복이었단다. 옥분도 남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봉달과 옥분은 평생을 함께하며 마을에 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봉달이 만든 물길은 100년이 지나도 마르지 않았고 그가 만든 징검다리는 10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남은 것은 그의 지혜였습니다.